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치과 임상에서 사용하는 위장관 약물에 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주위에서 이렇게 약을 쓰시는 원장님들을 보면 특히 위장관 약물에 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통 위장관 약물이라면 위장관 약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먼저 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장관 약물에는 그림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펩틱 디지즈, 그러니까는 어떤 위장관 점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약물이 있고요. 기타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해주는 약물 있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약물, 기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약물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upper GI tract 또는 lower GI tract 이렇게 나누는데, upper GI tract의 기준은 12장까지 보통 upper GI tract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위 12장이 보통 upper GI tract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lower GI tract 같은 경우에는 소장이라든지 대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upper GI tract의 운동성을 조절해주는 약물은 이런 형태의 약물들이 있고요. 이런 약물들의 목적은 소화 촉진입니다. 소화 촉진에 주로 쓰고요. 보통 소장이라든지 대장의 운동성을 촉진해주는 약물, 이런 약물을 보시면 이게 밑에 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정장제라고 부르는데, 정장제는 뭐겠습니까?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서 배변을 조금 도와주는 형태의 그런 형태의 약물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기타 설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안에서 사용되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위장관 약물이 되게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중에서 우리가 아까 위장관 운동을 촉진해주는 약물은 주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룹에 있는 약들은 뭐 메토클로프라마이드, 보통 맥소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돈페리돈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약이 있는데, 이런 형태는 주로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 도파민 리셉터에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도파민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형태의 약물이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모사프리드 같은 약물은 플러스가 되어 있죠. 이 약들은 뭐냐면 세로토닌 수용체가 여러 가지 서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형 제3형의 세로토닌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위장관 어퍼 GI 트랙의 경우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약물은 크게 이 두 종류를 쓰는데, 이런 형태의 약물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위점막을 보여주는 약물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형태의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의 분비와 연관되어서는 여러 가지 기전이 존재하는데, 뭐 잘 아시는 무스카리성 신경이 작용하기도 하고요. 기타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우리 체내에서 모듈레이션을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가스티린 같은 형태도 있고요. 가스티린 같은 경우에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요. 기타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경우에는 위산 분비를 억제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히스타민 같은 경우에도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위산 조절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보통은 위산 분비를 조절해주는 약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약물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치과 임상에서 어떤 위장관 약물을 사용해야 될까? 어떤 약물을 선택해야 되냐? 이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위장관 약물을 사용해야 되나? 이거를 아셔야지 우리가 치과에서 어떤 위장관 약물을 사용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과에서 위장관 약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딴 건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치과에서 진통소염제 또는 진통소염제 플러스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사용되는 진통소염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위장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장관 약물을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NSAID를 처방했을 때 발생하는 위장관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위점막의 미란이라든지 궤양 또는 이로 인한 출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궤양이 생겨서 발생하는 출혈 또는 실혈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노인의 환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생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각보다는 위점막에 대한 이런 보호 기전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치과에서 위점막 위장관 약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NSAID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위에 우리가 위장관 약물의 종류 중에서 위점막을 보여주는 약물, 운동을 촉진해주는 약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장관 점막을 보여주는 약물을 선택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점막을 보여주는 약물은 어떤 형태의 약물들이 있는지를 보면 크게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같은 게 있고, 두 번째 히스타민 리셉터 블로커가 있고, 세 번째 우리가 보통 제산제라고 부르죠. 엔탁엑시드가 있고, 기타 프로스타글란딘 어널로그 유도체가 있고, 슈크랄페이트라는 약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원장님께서 제일 많이 아는 약들은 엔탁엑시드 제산제라고 부르는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산제의 대표적인 건 알마길정 또는 알마길 현탁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약들을 많이 쓰는데 중요한 건 이 약들의 성분을 보시면 금속 산염입니다. 그러니까는 염기성 금속 산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물들이 들어갔을 때 위산을 즉각적으로 산염기 반응에서 중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안타까운 거는 이 약 자체들은 위점막에 발생하는 미란이라든지 궤양을 예방해주는 효과는 없고요. 환자가 느끼는 증상을 즉각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형태의 약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약물들은 위산을 즉각적으로 중화를 시키기 때문에 위산의 농도, 그러니까 위 내의 위산의 농도를 pH 농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은 거의 대부분의 약물들은 흡수되는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pK 값이 정해져 있긴 있는데, 그래서 뭐 이게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은 크게는 대부분은 거의 다 12지장에서 흡수가 되는 형태의 약물들이 보통은 만들어집니다. 근데 12지장 환경은 보통 약간의 약염기성의 환경이기 때문에 약물을 약염기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만 위에서도 흡수가 되게끔 약물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 같은 경우에는 위산이 pH 3 정도 되기 때문에 산성 환경이기 때문에 산성 환경에서 약물이 흡수가 잘 되도록 약물의 pKa 값을 산성화해서 만드는 경우에 약물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항진균제 같은 경우에 경구용 항진균제, 뭐 플루코나졸이라든지 이타코나졸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약물들은 위에서 보통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약물들은 그 환경의 pH 농도에 따라서 흡수가 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주변 환경의 pH 농도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위산에 위에서 흡수가 일어나게끔 만들어진 경구용 약물인 경우, 만약에 이런 엔탁엑시드를 동시에 복용했을 때 위 내의 pH 농도가 바뀌기 때문에 약물의 흡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탁엑시드를 쓸 때는 가급적이면 다른 약물들과 동시 복용시키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엔탁엑시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굳이 환자의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복용을 시킬 경우에는 보통은 뭐 하루에 2번이든 3번이든 다른 약물과 동시에 복용하기보다는 약을 먹거나 약을 먹는 중간중간에 복용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의 약물은 바로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는 뭐 대표적으로 뭐 많은 약물들이 있습니다. 오메프라졸부터 뭐 에스모프라졸까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타입의 약물은 오메조프라졸이고요. 아마 오메조프라졸 이상의 다른 약을 쓰시면은 삭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메프라졸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메프라졸 같은 경우에는 20mg 쓰시고 하루 한 번 쓰시는데, 이런 약물들을 하루에 2번 이상 쓰게 용량을 증가시키면 또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히스타민 리셉터 블로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시메티딘, 나니티딘, 니자티딘 이런 형태의 약물이 있죠. 그래서 이런 약물을 쓰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약물들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는 위점막에 발생하는 미란이나 궤양을 예방해주는 효과는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 약물들을 2배 정도의 용량을 썼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2배 용량을 썼을 때는 삭감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히스타민 리셉터 블로커를 쓰시면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군요. 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가 있는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유도체의 대표적인 상품이 있습니다. 미조프로스톨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이 약물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 FDA에서 NSAID를 사용했을 때 위점막에서 발생하는 미란이나 궤양을 예방해 줄 수 있는 약물로 2가지를 물론 들어서, 그 2가지 약물 중에 하나가 바로 미조프로스톨,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PPI,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이 2가지가 있는데, 이 미조프로스톨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만
대신에 이 미조프로스톨은 부작용이 또 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약물을 복용했을 때 생기는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뭐 폭통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임신 중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임신 중절이라는 게 유산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미주 드라마 쪽을 보면 가끔씩 뭐 청소년들이 엄마 부모님 몰래 임신을 한 경우 유산을 시키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어떤 유산을 유도시키는 약물을 구입해서 먹는 그런 뭐 경우가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구입하는 약물이 바로 이 미조프로스톨입니다. 그래서 미조프로스톨인 경우에는 특히 가임기 여성한테는, 가임기 여성에서 사용할 때는 굉장히 조금 쓰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큘러 페이트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물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약물을 복용했을 때 위점막에 어떻게 이제 폴리머층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층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궤양의 치유를 촉진시킨다든지 그런 개념보다는 궤양이 생겼을 때 그 위에 표면에 막을 형성을 해서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긴 쓰는데, 뭐 이게 또 뭐 저는 그렇게 많이 써본 약은 아닌데 이런 형태의 약물인데, 다만 제가 이 약물을 조금 생각을 해보는 이유는 이 약물의 다른 용도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궤양의 표면에 코팅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구강궤양에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찾아보니까 터키에서 이런 연구를 한 게 있긴 있더라고요. 배체 디지즈 환자에서 발생하는 구강궤양에 이 수크랄페이트를 입안에서 녹여서 위에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그렇게 해서 치료 효과를 봤다, 이런 연구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의 약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치과임상에서 위장관 약물을 쓸 때 이 약물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진통소염제를 처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점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처방할 수 있는 약은 현실적으로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PPI가 현실적으로는 이 약물을 쓰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